올해 봄부터 많이 네. 들어왔어요. 지방을 익절이 아니라 손절 많이 하시고 혹은 이제 매도하시고 서울의 비규제 지역이니까 네. 이왕에 내가 한 채 매수하겠다라고 한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만 보유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장기적인 침체를 보셨던 분들은 서울로 갈아타기를 좀 많이 하셨었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벌써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다 가고 있는데요. 이제 올 한 해 마무리 겸 이제 내년도 전망까지 한번 들어볼 목적으로 이제 플랩자산연구소의 헐헐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 사이에도 확 거래량이 붙었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확 또 줄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반년 만에 뭐 이렇게까지 바뀌나 싶을 맞습니다. 정도로. 제가 한 봄에 출연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만 해도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였지 네. 이렇게 6, 7, 8월에 거래량 9,000건, 5월 9,000건이 넘는 거래량을 그 기록하게 될 줄은 몰랐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 엄청나게 많은 거기도 하지만 네. 단기간에 이렇게 확 튀었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다시 또 단기간에 확 줄어들고. 이게 어떤 이유였다고 좀 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7월 거래량이 9,000건이 넘어갔었어요. 네. 9,000건 넘어가고 그리고 10월에 2,300건, 그러니까 쑥 올라갔다가 쑥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거죠. 지역별 차별화 양상도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거래량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제 거래량이 많이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일명 갯매우리기라고 하죠. 8월 말 9월에는 도봉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아니면 금천구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저가 단지들 6억에서 9억대 단지들로 좀 거래량이 조금 늦게 살아났었죠. 지금도 현재 1급지 같은 경우에 네. 신고가 근처에서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신고가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있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거에 좀 아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거래량이 좀 천천히 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렇게 막 사실 한 5월, 6월, 7월 늘어나다가 갑자기 7, 8월 확 튀고 막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를 뭐 보통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얘기를 좀 하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이 눌려 있었죠. 눌려 있었다. 수년 동안 많이 네. 눌려 있었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있지만 갈아타기 수요들이 기존에 계속 갈아타고 싶었는데 매도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조금 풀리면서 선 매도 후 갈아타기, 네. 선매도 후 매수의 어떤 갈아타기 테크트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갈아타기 수요들이 많이 있었고 거래가 되다 보니까 매도가 되고 그리고 갈아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갈아타기 수요들이 이제 상위급지의 그 상품들로 갈아타다 보니까 또 상위급지가 매매가가 또 올라가고 정고점을 회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발주자들, 이제 2급지, 3급지들이 이제 따라가면서 거래량 자체가 좀 증가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반대로 확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는 네. 어떤 뭐 변화가 있었을 텐데 네,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올라가지고 네. 단기간에 너무 올라서 이제 멈추려고 했는데 뭐 마침 뭐 규제도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규제 영향이 좀 강하죠. 더 올라갈 수 있는, 왜냐면 저희가 되게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하게 올랐다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네. 급격하게 떨어졌다라기보다 급격하게 이제 시장이 멈췄죠. 네. 멈춘 이유는 일단 규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출 규제가 일단 있었고요.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서 금리가 또 높아졌잖아요. 금리적인 부담, 지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4% 후반대 정도로 한 몇 달 만에, 한 두세 달 만에 1% 이상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3% 초중반까지 받던 금리가 4% 후반대까지 가게 되니까 매수세가 단기간 안에 좀 멈춰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강남이나 뭐 이렇게 뭐 잠실, 뭐 용산 뭐 이런 데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좀 대출 잘 못 받는 곳들 맞습니다. 이런 데들은 그러면 거래량이 왜 줄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의문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거기는 좀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좀 숨고르게 하는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거래량이 줄어든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용하시는, 매수하시는 지역들은 대출 규제의 영향이 있겠지만 네. 상위급지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영향도 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어떤 상승에 대한 피로감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연초 대비 한 15% 20% 뭐 어떤 올랐어요. 데뭐 30%씩 올라 버리니까 올랐습니다. 네. 그것도 몇 달 만에.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막 신고가 찍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신고가 찍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불안하니까. 그게 좀 마음이 좀 쉽지 않잖아요.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렇죠. 7월 말 8월 초에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신고가를 찍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또 그런 신고가를 찍은 지역이 현재 실거래가가 또 많이 낮아졌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가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 호가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 실제로 현장도 좀 네. 그래요. 그래서 매도자는 그 6, 7, 8월의 매매가를 기억하고 있고 네. 매수자는 1, 2, 3월의 매수가를 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네. 팽팽하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신고가를 형성한 이렇게 일반적인 인기 주거지, 뭐 신길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신고가가 15억대 뭐 찍었던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호가들이 16 이런 식으로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도 물론 많지는 않지만 매도 호가 자체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굉장히 강보합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통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가가 내려오면서 거래가 되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매수자들이 올려주면서 거래가 되든지 둘 중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뭐 1안, 2안 뭐 굳이 얘기한다면은 네. 어떤 쪽으로 좀 갈 걸로 보죠? 지금은 원래 계절적으로 매년 11월이 부동산 매매 시장의 비수기예요. 수능 때까지는 또 장이 조금 얼어 있을 거고 그리고 워낙에 대출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매도도 매수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뭐 1월 정도 연초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출이나 아니면 금리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매도 혹은 매수 쪽으로 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 변수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둘 다 연초에 뭐 정책 자금 풀고 네. 하면서 갑자기 4, 5, 6 막 계속 올라가다가 8월쯤에 야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또 규제하고 맞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다시 또 잠잠하고 맞습니다. 지금 연속으로 2년 연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켜봤을 때 2015년 이후부터 이런 비슷한 양상들이 있었어요. 물론 뭐 2020년, 2021년에는 계속 올랐었지만 전반적으로 한 6월, 7월, 8월경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매매가 자체가 굉장히 높게 치솟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연초에 뭐 대출을 풀잖아요. 그러니까 연말보다 대출을 받기가 훨씬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출 규제가 이제 연초에 풀어지니까 어떤 집으로 갈아탈지 이런 매수할 상품들을 서칭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 상황을 조금 한두 달 지켜보면서 봄 이후에 약간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봄 이후에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6월, 7월, 8월 이제 시장이 움직이니까 그 이후 후발주자들이 매수하려고 하던 대기 수요자들이 이제 매매가가 올라가는 걸 눈에 보고 이제 뒤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6월, 7월, 8월에 좀 항상 좀 많지 않나.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다들 꺼려하고 좀 겁내하고 요럴 때가 어찌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요럴 때가 참 좋은 타이밍 같고 이렇게 남들이 막 다 사서 막 할 때가 어찌 보면 이게 신고가 찍고 하면서 그때도 좀 침체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네. 지금 한 11월, 1월까지가 매수하시기에 좀 적정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가보면 호가가 안 내려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난 좀 싸게 사고 싶은데 싸게는 못 사고 제값 주고 살라니까 좀 기다려볼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매도자들은 또 뭐 급하게 팔 이유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없죠. 매도자들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매도하고 갈아탈 곳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갈아탈 곳조차도 강보합인 상태니까 선매도 후매수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매수하고 싶은 아파트 자체가 더 훨씬 상위급지일 텐데 상위급지 자체가 훨씬 더 매매가가 떨어지지 네. 않으니까 네, 갈아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막 좀 낮춰가지고 급매 수준으로 팔고 또 가는 거는 또 부담스럽고 그렇죠. 네, 급할 이유가 없는 그냥 좀 기다려볼까? 혹시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상황을 좀 지켜보는 그런 매수자,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그 소위 말하는 뭐 상급지라고 말하는 데들이 뭐 반포 뭐 이런 데 뭐 신축도 있지만 뭐 그냥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그 실수요자들만 살 수 있는 그런 재건축 단지들도 막 신고가들 막 나오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약간 그 두 부류로 지금 뭐 나눠져 있는 건가요? 신축 아니면 뭐 좀 아예 재건축 이렇게 좀 나눠져서 간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 상승장을 이끌었던 주역은 서울 네. 신축 대단지예요. 서울 신축 대단지 플러스
상위급지의 재건축 단지인데 서울시축 대단지가 먼저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9월, 10월에 최근에 그래도 거래가 되면서 신고점을 찍는 곳들은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굉장히 애매한 상품들이 더 애매해지는 왜냐면 트렌드가 확실해요. 네. 신축의 대단지이냐 아니면 아예 낡은 재건축 재개발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고 수요가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고 애매한 20년 이상 된 기축단지들 네. 게다가 이제 역세권이 아니다라고 하면 거래 자체가 좀 지금 트렌드상 뭔가 거래가 활발하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품으로 좀 애매하게 되어 있죠. 이게 결국에 그런 건가요? 뭔가 좀 시장 참여자분들도 이제 뭐 유튜브든 뭐 여러 가지에서 이제 배운 게 많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단지를 사든지 확실한 재건축 사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거라서 그렇게 되는 거로 투자 보세요? 트렌드가 확실한 것 같아요. 아니면 확실히 신축이 될 만한 거. 될 만한 것. 아. 입지가 좋은 곳에 신축이 될 만한 재건축 네. 재개발. 그러면은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뭐 한 1, 2년 전에 샀는데 애매하게 한 7, 8억 대인데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데는 지금 앞으로 보유를 해야 되냐, 뭐 갈아타야 되냐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네.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이게 지금 되게 이 트렌드에 완전히 낡아서 곧 재건축이 될 것이냐 네. 아니면 아예 신축이냐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가 않았고 진도도 또 많이 나가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상승장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되기도 음.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본인이 생애 주기 그다음에 가족의 어떤 특성 그리고 이게 자본금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6, 7억대의 아파트가 아니면 이 재개발 구역이 대출이 있느냐 없느냐 자본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어떤 자본력과 그다음에 연령대 3040이냐 5060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전략을 한번 아예 신축 단지로 가든지 그도 아니면 급지가 좀 괜찮은 아예 신축이 될 것 좀 많이 낡은 것 이런 것들 근데 진도가 많이 나간 것 이렇게 양쪽으로 확실한 어떤 상품으로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갈아타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 트렌드가 뭐 바뀌기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신축 선호 네. 현상 아니면 확실한 재건축 요거 네. 두 개로는 당분간 갈 것이다. 향후 2, 3년 동안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보면은 결국에 이제 뭐 주변으로 좀 온기도 퍼지고 하면서 막 키 맞추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게 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는 없으니까 네. 옆에 있는 뭐 20년 된 그런 연식들도 좀 올라가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여기에 기대하기엔 좀 너무 좀 리스크가 있다. 그렇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가는 상품이 있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못 따라가는 상품이 있는데 이제 그 요인이 뭐냐면 장기적인 상승장이 좀 지속되는 경우에는 갭매우기를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신축이나 아니면 재건축 상품이 올라가고 껴있는 이제 틈새 상품이라고 하죠. 이런 어떤 기축단지나 아니면 초기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장이 좀 오래 지속되면 네. 이제 앞에 선호하는 상품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따라가면서 갭을 메우는데 상승장이 거의 2014년부터 쭉 14, 상승장이었었는데 그래서 10년 2021년, 2년에는 어떤 상품도 다 올랐던 그런 네. 시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하더라도 짧은 기간 상승하고 또 보합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은 따라갈 수 있는 갭매우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장이 오래 있지 않는 한 현재 많은 분들이 덜 선호하는 이런 상품들은 앞으로도 조금 좀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매수자, 매도자가 지금 뭔가 이렇게 좀 대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심리적으로는 근데 매도자들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한 상황이시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네. 그러면 결국에 매수자들이 마음을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네. 공급이라도 좀 많거나 하면은 좀 마음이 편할 텐데 지금 그런 네.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불리한 건 약간 매수자 매수자가 포지션이라고 아닐까 봐야 싶습니다.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매매 거래량은 확실히 많이 줄었지만 전월세 거래량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전세자금 대출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전세자금 대출이 좀 막히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조금 시장에서 많이 이제 느껴지고요. 월세가
정말 없습니다. 네. 월세가 오르면 이제 전세값을 밀어 올릴 수밖에 그렇죠. 없고 전세값이 밀어 올리면 시차를 두고 매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전세가가 올라갔을 경우에 공급량이 많아서 어떤 확실한 공급, 대량 공급 시그널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매수자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게 좀 기다릴 수 있을 텐데 그럴 만한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향후 2, 3년 동안은 대표적으로 서울의 공급량이 기존 평균 10년 내 공급량에 대비해서 한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공급이 네.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공급되는 물량만 하더라도 둔촌지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제외하고 뭐 이문희경 장인유타운 제외하면 거의 그렇죠. 전무하거든요. 27년, 28년은 뭐 더 없잖아요. 더 아예 없고. 없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으로 뭐 진행되는 그런 속도가 빠른 뭐 이주 철거 단계의 구역들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대량으로 공급되는 것이 없고 그렇다고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공급 자체가 뭐 수년 내에 빠르게 공급되기도 어렵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국민평형 기준으로 입지 좋은 곳 분양가 8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서울의 중위가격,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한 10억 내외 선인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일반적인 기축단지가 좀 싸 보이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매수 대기자들에게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분들이 사실 사고 싶어도 뭐 대출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물론 이제 대출 규제라는 게 금액 제한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 뭐 5억대, 뭐 7, 8억대도 누가 사줘야지 또 갈아타고 뭐 이런 그렇지. 것들이 되니까 이게 다 연계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대출 규제가 이제 강력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한번 발표는 했죠. 그래서 이제 네. 디딤돌 대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는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존보다는 대출을 좀 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떤 이유랄까요? 그리고 이게 어떤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건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딤돌 대출 규제가 들어갔어요. 9월부터 그리고 9월부터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 그런 것들이야 뭐 대출 규제 중에서도 뭐 워낙에 예고를 해왔던 건데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건드렸죠. 그래서 디딤돌 대출의 총 집행 금액 추이가 2022년에 3조 7천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3조. 네, 그런데 2024년에 22조 3천억. 22조. 약 한 7배 정도가 네.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서민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디딤돌 대출까지 규제가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진심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1월 6일이죠. 디딤돌 대출의 수명 관리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규제하겠다라고 한 것들이 다 이제 시행이 될 거고 단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서 디딤돌 대출 규제를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출산 가구나 아니면 저소득층의 디딤돌 대출은 지속 지원하겠다. 그리고 반공세라고요. 5억 아파트에서 70% 혹은 80% 대출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반공세를 하게 되면은 대출 금액이 확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7분의 1 줄어요. 네, 그래서 반공세를 의무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후치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잔금대출은 보통 후치담보대출을 하거나 듣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니까 후치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로는 불가하다라고 해서 분양받은 아파트 중에서 5억 내로 들어올 수 있는 뭐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디딤돌 대출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이제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례적인 상황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디딤돌 대출을 총량 규제 안에서 워낙에 디딤돌 대출의 그 시행이 많기 때문에 총량을 규제하겠다. 어쩔 수 없이 서민 실수요자 대출도 최소한으로는 지원을 하지만 요거를 규제를 해서 총량을 낮추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신생아 대출 뭐 이런 것들 풀어주긴 했지만 근데 또 막상 풀어놓으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게 어떡하냐. 맞아요. 뭐 9월쯤에 또 다시 한번 규제하고 또 내년에 다시 봅시다. 이렇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디딤돌에 해당 안 되는 분들도 뭐 많이들 많죠. 보실 텐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가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이번에 계속 기준금리 내려가고 있는데도 시장금리 막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점대 후반이면 좀 부담이 되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자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대출 한도도 내려갈 거고 DSR 때문에. 그러면 이 금리 인하가 좀 돼야 사람들이 좀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금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금리 내년에 많이 내려간다라는 이제 예상들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어떤 뉴스 소식들 워낙에 소식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에 관심 없는 분들도 금리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니까 올해는 관망하고 내년 정도에 보겠다라는 그런 대기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는 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그런 기조로 쭉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실수요자분들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돼야지 적어도 4% 초반 뭐 3% 후반 정도로 내려가게 된다면 시장 금리가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그 이상으로 내려가기는 또 어렵다라고 판단하니까 3% 정도면 다 리즈너블하게 뭐 대출 금리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 내려가야지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대출 총량 규제도 아무래도 연초에는 좀 풀어지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이제 대출 규제도 좀 완화되고 그리고 금리도 좀 인하되면 봄 정도에는 이제 수도권 거래량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게 이 연초에 거래가 좀 많이 됐던 것도 그때 좀 유독 좀 금리가 좀 이렇게 내려갔어가지고 네. 그때 뭐 3% 초중반에 받았어요 이런 얘기들이 막 돌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사러 가야 되나 해서 막 사셨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봄 이후로 거래량이 좀 늘어났죠.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들은 사실 뭐 서울 수도권 일부 얘기지 뭐 지방은 뭐 이런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네네. 어떤 분들은 댓글에 아니 나는 지금 부산에 집 살려고 했는데 대출 규제 당했다 뭐 이렇게 네네네. 나 왜 당하는 거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방은 그러면 이런 어떤 규제 완화나 뭐 어떤 금리 인하랑 또 별개로 또 움직이는 걸까 아니면 이것도 같이 좀 적용이 좀 될까요? 지방도 당연히 내 집 마련 수요들이 금리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이 금리에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예민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출 받아서 집 마련하시는 비율이 또 높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도 그렇겠지만 금리는 뭐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당연히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분들은 아직 뭐 집값이 좀 상승한다거나 이런 걸 잘 못 느끼는 지역이 훨씬 많잖아요. 훨씬 많죠. 그러면은 금리는 뭐 좀 내려가더라도 네. 어쨌든 뭐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 나야 뭐 이렇게 나도 사지 이런 생각을 금리가 하실 텐데. 내려가더라도 수요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은 있죠. 네, 지방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라는 게 움직일까요? 아니면 움직인다면 뭘로 움직일까요? 지방에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지방은 이제 지방마다 또 지금 네. 장이 너무나 교묘하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더 조금 조심스럽지만 더.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또 지방 같은데 가서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이라도 팔고 약간 손절한다는 느낌으로 약간 팔고 그냥 서울 수도권 살라고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들어온 게 이제 올해 봄부터 많이 네. 들어왔어요. 지방을 손절, 익절이 아니라 손절 많이 하시고 혹은 이제 매도하시고 서울의 비규제 지역이니까 네. 이왕에 내가 한 채 매수하겠다라고 한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유했을 경우에 막 2년만 보유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하락을 이제 지방의 장기적인 침체를 보셨던 분들은 서울로 갈아타기를 좀 많이 하셨었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보통 뭐 지방에 꼭 실거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실거주 안 할 분들은 뭐 이미 사는 것 같고, 네. 저는 뭐 부산에 계속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분들, 뭐 부산에서 저는 뭐 회사를 다니고 뭐 여기서 일도 해야 돼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월세를 살면서 서울에 사놓기도 좀 부담스럽고. 맞아요. 보통 그런 질문에는 어떻게 답을?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많이 다른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젊으신 분들이라든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셔서 부산에 뭐 월세 사시고 그다음 서울에 좋은 집 마련하시고 이렇게 분리해서 투자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4인 가족이라든지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이런 분들이라든지 네. 이런 실수요자분들이 계속 월세로 거주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지역 내에서 좀 오를 수 있는 단지를 매수하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부 좀 하시고 그다음에 시세 상승분을 이용하셔서 추가 투자를 좀 서울에 해보시는 건 어떨까?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무조건 투자 수익만 보면서 월세와 그다음 투자를 분리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네. 네.